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 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 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에게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순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유재경 미얀마 대사, 서울대병원 서창원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연장되지 못한 채 특검이 멈춘 지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진도가 나갔는가? 우리 사회 최순실의 흔적은 다 밝혀진 것인가? 뉴스공장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다짐이었습니다. 네. 이 공판 관련 뉴스들이 사실은 공판장에서 이제 검찰이 자신들이 받아낸 진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묻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첫 뉴스로 좀 전하겠습니다. 자, 공판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자신이 최순실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밥 먹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씨가 말하기를 최순실 씨가 통화를 하고 온 뒤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공판장에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피고인석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날 아느냐, 날 본 적 있느냐. 장시호 씨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예. 쏘아 붙이면서 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원래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예. 직접 물어볼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발언권을 줄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물어봤다고. 네, 끼어들어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라고 예. 합니다. 직접 봤냐 이거죠.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인 거죠. 날 봤어? 나 알아? 이거 아니죠. 이거죠. 근데 어차피 뭐 직접 봤냐 안 봤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또 물증도 나왔거든요, 어제요. 네.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 달에 최순실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하고 찍어둔 사진 파일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G 사장 등의 평가가 담겨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라는 메모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민정에서 나온 문건에는 민정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문서가 자기 혼자 갑니까? 최순실 씨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서 이거 뜯어와서 가져왔나요? 책상 뜯고. 예. 문서가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제죠. 어제 법정 구속된 이영선 전 차관의 경우간. 예, 최순실. 벌써 그제가 됐습니다. 예, 그제군요. 최순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줬던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요. 예, 그 경호관요. 근데 이 경호관은 특검이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특검 종료되면서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이제 영장 판사가 판단한 건데, 근데 네, 1심 상당성이 법정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속과 잘 필요는 뭐 있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1심 법정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이후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공판을 보다 생각이 난 건데 다시 또 기각을 시켰고 정유라 영장도 기각을 시켰죠.
근데 이분이 고영태 영장은 발부를 했어요. 예, 권순우 판사. 주준우 기자는 이제 이런 기각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정반대로 의혹이 없다. 판사가 법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어제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안일해진 게 아닌가. 예, 최순실 관련 의혹들은 다 털었고 재판만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나이브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어제 장시호 씨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류를 주고 차관 인사가 나니까 김정돈 차관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무서 주는 즉시 최순실 차관이 씨가 바뀌었으니까요. 차관이 바뀌니까요. 1급 이상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인사 권한인데 최순실 찍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눈앞에서 본 거죠. 대단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최순실 씨가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게 웃었을까 그 앞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최순실 씨가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권력 중독이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면 날릴 수 있고 혹은 임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책임을 아무것도 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요. 동시에 그거 때문에 자기한테 인사청탁을 했거나 또는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조아릴 거 아닙니까? 심각한 권력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만 휘둘렀겠냐 이거죠. 네. 저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르는 정황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권이나 그 이권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꼭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오늘부터 다시 은닉 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현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구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에 없다는 거 보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요. 자,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대선 하루 전인 5월 8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유미 씨는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유미 씨는 개인 간에 가볍게 나눈 대화다라면서 판슨스 스쿨 동료와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톡은 고소고발 상태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둘 다 인지한 상태의 대화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제 이유미 씨는 나는 사실대로 말하자고 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는 문자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알리바이를 남깁니다. 윤선 씨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한 문자. 왜냐하면 이게 곧 공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당시 이미 고소고발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대화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말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사실이 무엇인지는 제쳐두고라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서로. 그런데 여기서 이준서 씨의 대답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거든요. 대화가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이 앞에 이미 모든 걸 말하면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고 자기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준수 씨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 이렇게 대문단 말이죠. 처음 듣는 듯이. 이 대사 자체가 이 카톡이 앞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대사라는 거죠.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닌 처음 들은 것처럼 하잖아요. 예. 자, 앞뒤가 안 맞는 대사입니다. 서로.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죠? 예. 네, 국민의당이 관련 폭로를 하기 4일 전인 5월 1일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또 관련된 내용들을 박지원 당시 대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의 전화기 2대 중 한 대에다가 관련된 화면을 보냈고 통화까지 시도했는데요. 통화는 되지 않았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이런 내용은 실제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당 진상조사단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과 연결된 고리들은 없다. 예, 직접 당 최고 지도부하고 연결된 고리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본인 휴대폰이 하도 폭탄 문자가 많이 와서 놓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2개가 다른 있었는데. 폰을 예, 썼다라는 다른 취지 폰을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한 핸드폰에 메시지가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럼 비서관이 확인을 했지만 예. 뭐 이 정도로 중요하면은 따로 전달하겠지 하고 전달 안 했다는 거고요.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유선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당과 연결된 고리는 없다. 이것이 이제 당의 입장인 거죠. 현재까지. 예. 예,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는지 여부는 분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석할 수가 없겠죠. 네. 이건 뭐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지. 통신영장 받아서. 이용주 의원도 뭐 녹취를 사전에 들어보진 못했다고 하고 당 지도부들은 이 사안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허술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걸 그렇게 활용할 줄도 몰랐다. 최고 지도부에서는. 그런데 이 내용은 며칠 동안 한 30번 이상 논평되고 막 하고 계속 했거든요. 공격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당 지도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예, 하지만 당 논평으로요. 국민의당은 한 사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 이렇게 5월 7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미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혐의도 이유미 씨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주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예.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의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공모의 정황이 드러났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네. 어쨌든 그 카톡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는지 잘난 척을 한번 하면서 다시 다음 뉴스를 다뤄봅시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 쪽과 접촉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실제로 안 전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3일에 카카오톡 나누면서 이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안 전 대표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느냐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었고요. 당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당 안팎으로 이유미 씨가 구명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요청으로 안 전 대표를 5분간 독대했지만 고소고발 치아 문제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뭐 지금 본인들이 말하는 정도밖에 파악할 수가 없죠. 네, 고소고발권 취해달라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와 연락하기 위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물어본 사람은 이유미 씨라는 겁니다. 네. 이 대목을 짚자는데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다른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이유미 씨한테 물었다는 거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 측과 가깝다는 걸 아는 거죠. 충분히. 예.
직접 연락되지 않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미 씨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춘 콘서트 때 실무자였어요. 청춘 콘서트 관련해서 전화를 해서 뭔가를 어레인지하려면 이유미 씨가 받았습니다. 당시에 청춘 콘서트 측에 연락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이유미 씨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가까웠다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내 간담회 가졌습니다. 거기서 2단계 북핵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고 그다음에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 단계에서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언론에서 2단계 북핵 해법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일 것까지는 없다. 대화를 하고 나중에는 핵폐기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뉴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그리고 또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들이 또 화제가 된 게 있는데요. 연차 휴가 계획 밝혔습니다.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의 연차 휴가는 21일입니다. 현재 하루 썼기 때문에 20일 남아 있습니다. 네, 별게 다 뉴스가 되네요. 네. 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미 일정으로 나선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 미국 해병대와 한국전 참전 용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한 문 대통령의 방미 영상에 댓글이 2,3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이건 저도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 제가 이제 인문학 정보라고 몇 차례 상징을 잘 다룬다고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뭐 유명한 곳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미군 그 해병대 입장에서는 해병대 역사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한 전투에서 사망했고 그리고 나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또 피난민들을 구출한 작전이 이어지기도 하니까 상징적인 장소예요. 근데 그 미국이 좋아하는 코드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잘 다뤄요. 그러니까 크게 패전하고 긴박하게 퇴각하다가 엄청난 피난민들을 구출하고 근데 그 피난민의 자손이 성장해서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를 구한 해병대 그 작전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 쓰고 뭐 이런 연설하고 이거 헐리우드 영화가 잘 써먹는 스토리라인 아닙니까?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라인 코드들이 실사판으로 나온 건데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아주 선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잘 다룹니다. 이런 건. 그래서 실제 화제가 됐어요. 보니까. 그 화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페이스북이 그 미 해병대 페이스북을 누가 보겠습니까? 미 해병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제는 북적북적 난리가 났더군요. 자, 네,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미국인들이 그걸 남겼어요. 네, 영어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남겼다고 다 미국인은 아니죠. 우리도 영어 이름도 잘잖아요. 영어 이름이더라고요. 저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봤는데요. 엄청 많이 달린 건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 상원과 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괌기지 사드 배치 시 환경 영향 평가 실시했던 것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세우고 간 거죠. 예. 사실 여기다가 할 말은 없잖아요. 예. 한국도 미국처럼 민주국가여서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기본 입장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번역을 해야 돼요. 보수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본인이 큰일 났다로 본인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네. 네, 어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예방했을 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내각 인사들을 두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권력기관을 동원한 조사가 진행돼서 너무나 미안했다. 그렇게 털어도 문제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본인도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고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가 아니라 내가 큰일 났다 나를 보호해줄 보수들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뉴스 한두 개 정도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계속 치러지고 있습니다. 28일에는 TV조선이 주최한 방송 토론회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원유철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홍 후보가 원 후보를 향해서 옴두꺼비 같은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 후보가 타인 의견 존중하지 않고 막말하고 비아냥거리면 보수 정치 괴멸시킨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에 대해서 맞받은 겁니다. 네. 두 분이 이런 공방을 많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탕을 건넸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탕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원유철 후보가 전해주니까. 사탕 하나 드시죠라고 이제 제스처를 했더니 거기 뭐가 들은 줄 알고. 예. 네, 목에 좋다면서 건넸는데요.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는 거죠. 실제 의심이 했겠어요. 그냥 대받아 친 거죠 그렇게. 예. 재밌는 설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저희가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공장장님. 네, 거기서 주로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뭐 좀 곤란하지만요. 저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대통령을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혀주십시오. 네, 그렇죠. 어보를 대통령 2일날 귀국하실 때 전용 비행기에 예.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 두 가지 어보가 있어요. 네. 이 두과 어보를 전용 비행기에 귀국할 때 함께 태우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실 때는 어버와 함께 돌아오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죠. 예. 그것 때문에 가셨는데 그걸 못 하시면은 혼나십니다. 돌아오시면 그거 없이. 자, 어제 국내에서 좀 화제가 됐는데 이 장진호 전투 네. 기념비 참배 그 현지에서는 어땠습니까? 직접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네네네. 바로 그 대통령 바로 그 뒷자리에 있었고요. 네. 그 우리 공장장께서도 장진호 전투가 좀 생소하죠. 그렇죠. 예. 국내는 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인데 이게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흥철수를 통해서 그 우리 피난민들 10만 명을 이제 그제도로 날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함흥철수가 가능하게 했던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네네. 함흥철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투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첫 외교 순방의 첫 공식 행사였으니까 의미가.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미가 깊었을 텐데 현지에서는 어떤 직접 우리가 못 봤으니까요. 반응이 어땠냐는 우리가 거죠. 이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거기를 들렀던 것이고 특히 함흥철수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난 대통령에게는 이제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다 보도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현지의 반응은요. 근데 이게 현지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특히 이제 장진호 이 추모공원이 지난달에 완공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 방미와 함께 이런 행사를 하고 첫 번째 방문 코스로 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사를 표시해준 대통령에게 현지의 그 참전 용사들 그 가족들이 굉장히 감격해하고 이제 고마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간담회 미 의회 지도부 간담회에도 참석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까지 와서 거기 뭐 딴짓 하겠습니까?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그 공장장이 그 말씀에 좀 묘한 이행사가 느껴져요. 아니 어보만 전 신경 쓰신 줄 제가요. 알았더니 예, 간담회 참석하셨고 제가 이 간담회에서 두 가지 제가 아주 놀라웠는데요. 첫째는 이제 2시간을 걸쳐서 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 20명을 만나서 이게 거의 토론회 형식으로 그냥 질의응답, 토론 시간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하원 의원 9명 1시간 했고요. 상원 의원 11명 1시간 했는데 총 2시간 동안에 상하원 모두 20명이 질문을 거의 다 했어요.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 네네. 그래서 이 20명의 상하원 의원이 2시간 동안 질문을 했다는 게 제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두 번째로는 20명이 2시간 질문하는 게 왜 놀랍죠? 20명이나 되니까 한 사람씩 질문하려면 2시간 걸리겠죠. 근데 각각 그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질문했다는 게 우리 대통령의 어떤 그 사드라든지 관심 문제에 대한 높았다. 인식과 입장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놀란 것은 대통령께서 즉흥 그런 그 질문에 그 대답을 너무나 아주 그 훌륭하게 잘 그 대응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의원들을 우리 입장에서 설득을 했고요. 또 의원들이 상당히 수긍하는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하는 선패기 주장하고는 또 우리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를 또 충분히 했고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중시하면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또 당당하게 할 말을 다하는 그런 질의응답을 2시간 동안 대통령이 잘 대처하시는 거 보고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어떤 대통령의 순발력과 답변 내용과 수준에 정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현정 뉴스쇼 CBS 뉴스쇼에도 안민석 의원 인터뷰가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신술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제가 녹음을 했어요. 삼원 중계를 하시는 겁니까? 녹음을 하셨군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못할 얘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듣고요. 혹시 꼭 해야 되는 얘기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제가 여기 이제 수행원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가 지금 말을 극도로 아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일 회담 앞두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의 또 어떤 전략이나 카드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그 뉴스공장 청취자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오시면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자문 그룹에서 활동했던 분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최종권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권입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프로필만 보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일 줄로 생각했으나 굉장히 젊으시군요. 40은 넘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교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동맹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사실 우린 모르죠. 우린 모르고 저는 그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하셨다고 하셔서 그리고 최근에 한미 동맹이 뭐 큰일 났다 하는 문특보 미국 발언들 가지고 우리 언론이 크게 보도를 했고 거기에
인용된 사람들, 뭐 CSIS의 마이클 그린이라든가 네, 네.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다.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한미동맹 끝장났다. 예. 이런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저 혼자 이제 얕은 지식으로 그렇게 거론된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마이클 그린은 대단히 일본 편향이다. 일본의 관점을 대변한 발언들인데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 너무 오버하는 네. 거고 모르면 바보고 알고 그러면 나쁜 거다. 네, 이런 예. 맥락으로 짧게 브리핑을 해왔는데 이제 전문가를 직접 모시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돌려오는 소식들을 어떻게 걸러서 들어야 되는지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이게 이제 코멘트를 따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쵸. 예. 마치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예. 사람이 한국의 정책을 이 사람 말대로 결정할 것만 같은 사람이 네. 이런 말을 했다고 네. 한두 줄 보도하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네네. 자, 전문가로서 그게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미국이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50개 주인데 주도 50개나 네. 있습니다.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 미국 사람하고요. 워싱턴 DC 수도에 있는 미국 사람하고 다른데 통상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한국 전문가들은 워싱턴 DC에 그렇죠.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무슨 연구소 외교학 같은데. 연구소 같은데 네. 혹은 그 근처에 대학교에 있는 네. 교수이시들이죠. 주로. 예. 주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세부적으로는 국제학, 국제관계학, 국제정책을 공부했는데 주로 이 아시아, 예. 이 동아시아 우리 동네를 공부한 사람들이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 미국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느냐. 예.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있겠는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잘 때까지 매일 한국만 바라보는가. 예. 사실 이 한국 전문가들,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한국만 전공하면 직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끼게 되고 네, 중국을 중국도, 끼게 네. 되고 혹은 중국에 뭐 부상하니까 한국이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상당히 학문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늘 나온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론에 나오고 예. 언론에 나오니까 늘 자극적인 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예. 혹은 북한이 도발을 했다 혹은 한미 간에 여러 이견이 생겼다라고 네. 하면 좀 주로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그래야 계속 코멘트가 따지니까요. 이를테면 예.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정보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쐈겠는가 예. 그리고 왜 지금 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일종의 유추거든요. 그렇죠. 우리 있으면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도 무슨 고급 정보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 북한이 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니겠어? 예. 이거 아니겠어? 유추를 하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진보적인 분이 계시고 보수적인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이분들이 주로 보수적인 분들의 의견을 주로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분들의 내용을 많이 픽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국가기관 통신사라고 하는 연합뉴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주요 언론사에 나왔던 이야기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읽어요. 예. 아 그럼 이게 마치 한국의 전체 전체적인 의견이건처럼 혹은 그것이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미국의 주요 언론에 이야기하면 또 우리 한국 언론이 또 그걸 또 받아요. 그럼 이게 미국의 의견이 되는 것뿐만 예. 아니라 팩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쿠션 맞고 돌아오는 한국의 의견인데. 또 우리나라도 제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서의 제 의견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미국의 자세가 혹은 의견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혹은 한미동맹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매우 과도한 일반화를 하죠. 근데 주요 등장하는 분들이 매우 한정적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한 번도 자기는 모른다. I don't know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화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결국 언론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돌리게 되고요. 그쵸. 서로. 제가 이제 뭐 통일부의 고위 관계자 혹은 뭐 외교부 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을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미 국무부나 혹은 네. 뭐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런 네.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고위직에 오르고 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걸 자기 의견 양행해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라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요. 네. 그러니까 좋은 비행기, 좋은 좌석을 타고 오셔요. 네. 좋은 호텔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여기에 있는 정책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있는 분들을 만나요. 네. 그걸 잘 정리를 해요. 네. 그런데 주로 정책 전문가 자신들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네. 늘 일을 같이 했던 동료들을 네. 만나는 거예요. 보수 정치, 보수 성향이면 보수 성향이 그러면 또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단 그룹 띵크가 생각이 나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친구가 서울에 있는 내 친구가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일종의 팩트처럼 느껴지고 워싱턴에 돌아가서 야 이게 서울의 기류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또 우리가 받아요. 우리 특파원이 받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예를 들어서 뭐 극우적인 어떤 발언이 있다면 그게 돌아가서 미국의 의견이 된다면 한국에 다시 보도됐다. 사실 한국의 의견이었어요. 그게 애초. 근데 여기 이를테면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연구소,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메인스트림 줄이었거든요. 네. 이분들은 어쨌든 한미 동맹 상당히 강조하셔요.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동의 많이 하지만 이게 한미 동맹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맹 차원의 결정, 한미 동맹 국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선언적으로 거기 디테일을 말씀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조, 우리 한미동맹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요. 미국 사람들한테. 근데 그 이면에는 여러 계산서가 딸려 나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좋아? 그러면 이것도 사. 그렇죠. 근데 야, 이거 딴 거 사면 안 돼? 그러면 한미동맹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비싼 거 못 사? 한미동맹 그렇죠. 좋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사야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그게 이제 쿠션 맞고 오는 한국인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우리가 했던 얘기를 그중에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반복할 뿐이지 실제 한국에서 어떻게 알겠냐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A라고 주장하는 자기 친구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B였어요.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걸 B라고 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미국 시민들은 A라고 맨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 정부 시기라고 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미동맹 안 좋았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성적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에서 동맹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동맹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을 했거든요. 근데 이라크에 우리가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큰 숫자의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미 FTA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반기문 장관을 미국의 지원하에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이나 경제적으로 한미가 잘 됐거든요. 물론 그때 우리가 고분고분하진 않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고 거기서 한미가 협상을 해서 이 중간 지점에 다다른 것이거든요. 즉 동맹끼리는 친구라고 한다면 싫은 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다른 그렇죠.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한국이 갑자기 말대꾸를 하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그러면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한미동맹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색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걸 바라보다 야 한국이 말대꾸를 하네? 라는 걸 처음 본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 내에 미국 내에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보다 더 문제는 한국 내에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극히 있죠. 일부가. 그 사람들이 야 한국이 미국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미동맹이 큰일 났어. 라는 멘트를 하면 그게 미국에 가가지고 다시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새겨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류는 한미동맹 어떤 특정 정부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취하는 정책보다 약간 결이 다를 때 야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한미동맹이 강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지난 9년 동안 한미동맹이 더 이상 강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조금의 정책의 차이가 혹은 조정기가 있다면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해요. 미국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한미동맹을 미국 말대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미국도 지금 상원 하원 있고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나 시카고나 일리노이나 아니면은 몬타나 이런 데가 다 다른 각기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혹은 축산물이 대부분인 몬타나 이런 데서는 한국이 무역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는 이민 정책을 더 완화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 좋은 인텔리들을 좀 데려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워싱턴에 있는 소위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 디테일을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북한만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그분들은 그리고 몇십 년째 북한 망한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늘 얘기하면 지금까지 왜 안 망했는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몇십 년째 하는 분들 기다리라고 하시죠. 또 한 가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렇거나 한국의 의견이 글로 쿠션 맞고 와서 마치 미국의 의견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극우적인 우파적인 견해들이 또 하나는 그 소위 그런 그 논평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략연구소나 교수라고 했는데 전략연구소 혹은 뭐 그런 곳들의 교수들이 왔다 갔다 하죠. 연구소와. 근데 그 연구소들이 얼마나 일본의 재단, 일본의 용역, 연구 용역, 일본의 관리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일본적 시각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는가도 그런 외신을 전할 때 없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들이 예를 들어서 한일 위안부를 파기하면 혹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가 흔들리고 더군다나 한국의 국제적인 신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일본의 전략이다.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일리가 있긴 해요. 다만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이죠. 그렇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요. 유엔에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인데 우리는 상당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늘 미국 쪽에 특정 인물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마이클 그린.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미국의 이야기라고 굳이곧대로만 해석해 버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 주눅 들지 말고요.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가 맺은 동맹이거든요. 근데 동맹의 영역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권익, 우리의 이익,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법성과 절차성이 동맹만 안에 들어가면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우리가 포기해야 한미동맹이 유지돼요. 그래야 잘하는 것처럼. 근데 미국 사람들도 민주주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요새 민주주의를 많이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헌법을 어기고 동맹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사실 맺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강해져야만 동맹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 이익이나 특정 그룹의 발언으로 동맹이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님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근데 오디오형입니다. 비디오형. 고맙습니다. 동의. 풍채도 좋으시고 풍채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리 크기도 비슷하시고 어깨가 좁습니다. 어깨가 좁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에 뭐 사드 관련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까 교수님 좀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고정 이야기입니다 거의. 근처에 살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최종권 정치외학과 교수였습니다. 2부에서 야심차게 새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쇼미더머니 내게 돈을 보여줘. 자, 이 코너는 말이죠.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있는 게 거의 틀림없다고 추정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 재산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쇼미더머니 코너에 앞으로 계속 메인 게스트로 나오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 앞으로 이 코너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 생각이신지, 무엇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죠. 이 국민들이 도와주셔야만 이 코너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오가 아니고 당부 이런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각오. 예. 지금 한 7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이 재산을 완전히 모조리 다 찾을 때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조리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네. 모조리 다 찾겠다는 각오. 이게 이제 그런데 워낙 힘드니까 그죠? 물론 큰 줄거리는 계속 직접 찾아가시겠지만은 제보도 필요하고 그죠? 네. 검찰만으로 이게 될까요? 검찰만으로는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했거든요. 검찰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통 그 비사실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통해서 그렇죠. 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금융과 그 기업들이 연결돼 있고요. 그렇죠. 또 금융을 또 은닉하는 게 해외에 또 은닉돼 있기도 하고 해서 검찰은 사실 이런 일을 주로 하는 데가 아니죠. 전문기관이 아니다. 예, 먼저 국세청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이거를 찾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검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돈을 다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경 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돈을 추적하는 전문가는 따로 있고 그분들도 실제로 공익제보, 현재 교민들 또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혹은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부분을, 어떤 재산을 추적하게 될지 큰 틀에서 한번 요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 분야라면 혹은 저 지역이라면 나도 듣거나 보거나 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이 또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 도움을 절실히 저희가 요청하는 바이고, 자, 최순실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최순실 재산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저는 상당히 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찾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또 금융 형태로 펀드나 기업의 지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를 하지 않고 사실 이거 평가가 다 돼 가지고 얼마가 된다고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으면 이 조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이 묻는데 이거는 다 확정이 되고 난 뒤에라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시고 혹시 박근혜 최순실 일가 관련하여 물론 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재산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불법적으로 축제된 부분 그런 거를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어떤 특징 같은 걸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공통된 특징은 보면 이분들이 그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그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한 흔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흔적이 없다. 지금 나타난 것은 여러 군데서 지금 엄청난 재산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재벌들 물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혹은 불법적이거나 권력하고 결탁한 부분이 있지만 저런 사업에서 돈을 벌었구나 알 수는 있는데 이 일가의 공통된 특징은 직업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히 돈은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게 그렇듯이 종잣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출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종잣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여러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초에 이분들이 그 최태민 씨가 은평구에서 새방에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게 그 당시 이야기죠.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고 네. 또뭐 많은 땅을 가지고 사설 금고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있고 네. 또 빌딩을 소유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재산은 어딘가 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그 특정 시점이 구국봉사단을 만드는 그 시점하고 비슷한데요. 그리고 그 해외에 가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박정희 정권 자금들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자금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정황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국봉사단이라는 것을 최태민 씨가 그 수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가 확인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조사를 해서 밝힌 보고서죠. 근데 그 비자금과 연결된 흔적들을 해외 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견했다. 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프레이저 보고서 편 따로 다음에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국세청이 이 관련 의혹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죠. 네, 지금 그 하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그 부가제척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죠. 그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비슷한 거. 부가제척 기관입니다. 그 기간이 5년이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더라도 10년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저희들이 재산 근원까지 찾아가려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죠. 종잣돈을 찾을 수가 없군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이후 그 존속단이 어떻게 불어났는가 하는 과정을 일부 찾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뿌리부터 찾아가 보자는 게 저희 프로젝트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국세청도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따로 뭔가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종잣돈을 찾기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는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국봉사단도 말씀하셨는데 구국봉사단 이후에 유경재단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경재단의 흔적들도 있습니까? 예, 유경재단 흔적은 뭐 사회 문제까지 일으켜가면서 그 가족들까지 재산 다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천 살인 사건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속엔 다 돈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갈등의 핵심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금 짐작을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고 뭐 이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짧게 언급하자면 오촌 살인 사건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두 사촌 간의 돈 문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제가 뭐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취재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돈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돈을 받으려고 했던 약속된 과정에서 그 끝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또 다른 주제니까 엄청나게 큰 주제니까 다른 코너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 그렇게 종잣돈 얘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쭉 거의 40여 년간 그 종잣돈이 이제 불려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려지는 과정. 여기서 이제 해외에 각종 페이퍼 컴퍼니들이 등장하고 뭐 독일이 등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다룰 텐데 특히 이 부분은 국내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되다가 사실상 안홍구 청장님이 독일을 가서 실제 말로만 듣다가 실제 그 현장도 찾아가 보고
또 그런 페이퍼 컴퍼니도 찾아가 보고 하면서 점점 확신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독일을 간 게 아마 올해 연초인데요. 네. 연초에 참고로 자비로 추적 중이십니다. 이게 무슨 기관이나 예. 또는 뭐 정부나 틀림없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안행호 천장님은 지금 자비로 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 좀 필요하십니까? 돈을 찾으면 일부 주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나왔어요. 목적이 쇼미더머니의 목적이. 예를 들어 진짜로 한 1조를 찾으면 그중에 일부를 포상금으로 줍니까? 원래 국세청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국세청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그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면은 일부 보상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돈 주고 그랬을 때 주인이 감사. 예,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였습니다. 보상금은. 자. 지금 저희들이 독일을 가서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 이제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세 피난처 같은데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데 이분들은 세금 목적보다는 자금을 이전해서 예. 국내에서 숨기기 위해서 간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한 독일에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저희들이 찾은 것만 그렇습니다. 찾은 것만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더 있을 수도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400~500개 정도 저희들이 지금 찾았고요. 그다음 나머지 그 것들은 뭐 더 있을 걸로 보지만 국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그 실질적인 회사 운영 형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뭐 이름을 계속 바꾼다든지 하면서 그 자금을 은닉하는 데 중점을 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한 저희들이 파악한 게 한 50개에서 국내에 50개요? 예, 한 정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일부는 이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어떤 하나의 기업이 몇 번 이렇게 이름을 거쳐서 세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세탁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하는 거군요.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해외는 이제 주로 페이퍼 컴퍼니 속에 부동산을 숨겨놓는 형식인데 이 국내에는 주로 금융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장난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저축은행에서 돈을 그 불법 대출을 받는데 예. 그 회사 이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불법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회사는 실패하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것은 그냥 그 불법 대출을 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말았는데 그 돈을 빌려간 회사는 없어져 버린 거죠. 돈을 받고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도 대략 50여 개 정도의 유령 회사가 설립된 거는 추적이 어느 정도 됐다.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뭐 네덜란드 아주 작은 회사가 최순실 일가의 옷 회사에 2천억 투자하고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있다면서요? 뭐 이집트에 어쩌고 하는. 예, 이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만드는 걸 중개하는 은행이 있고 또 업자들이네요. 예를 들면 뭐 아주 큰 은행입니다. 예를 들면 UBS 같은 스위스 뭐 유니온뱅크 같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죠. 예, 그런 은행에서 자금을 숨기려고 가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서 잘 만든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브로커들이 있군요. 예, 파나마에 있는 그 모색 폰세카라는 그런 그 회사는 법률 회사예요. 그런데 그게 전문적으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브로커 회사군요. 예, 그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뉴스타파에서 그 ICIJ에서 판사 보도에 나온 그 내용들이 일부 밝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퍼 회사를 파나마의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어쨌든 자금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집트 얘기는 뭡니까? 그 이집트는 이제 그러한 그 모색 폰세카는 아닌데 그 유럽에도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독일에도 있고요. 그 중에서 어디든 업자는 있군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최순실 일가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연계된 사람이 또 독일의 이태리에 있는 회사께 다시 독일에다 또 독일 지점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여한 사람을 내용을 보니까 그 이태리에서 돈이 들어와서 700억 정도를 그 이집트에다가 후라이팬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후라이팬 공장. 이제 투자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그 산업통상부 장관격인 분이 나와서 그 기자회견에 참여도 하고 그러죠. 크게 그림을 그렸네요. 그런데 그 실제로 이집트의 공장이 만든 데는 한 뭐 50억에서 한 5억에서 한 30억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인데 한 700억이 그쪽으로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제3국을 이용한 자금 세탁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군요. 그러니까 5억 10억이면 될 일을 700억을 넣었다고 하고 나머지 그러면 690억 정도는 어디론가. 그렇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아예 은행이 뭐 예를 들어 과거 동국권 같은데 은행이 설립된 다음에 그 은행에서 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은행이 나중에 사라지고 뭐 이런 거. 그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가 76년도에 작성이 된 보고서지 않습니까? 1976년도인데 그 이후에 그럼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를 저희들이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때 스위스 대표부가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이 스위스 대표부를 만들죠. 그런데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었던 분이 박근혜 씨의 그 이종 사촌 오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스위스 지점장을 하면서 스위스 대표부를 만드는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없던 대표부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부를 만들고 난 뒤에 또 이분이 외환은행장까지 하시고 퇴임을 하는데 퇴임하실 때 없어집니다. 그 대표부가 본인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00년경인데요. 2000년경에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갔을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추정하는데 국내 한 대기업의 회사가 헝가리 쪽에 은행을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은행을 샀다. 그런데 또 그게 2013년경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 또 그 헝가리의 그 로컬 기업에 팔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큰 틀에서 사례만 말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은행을 설립했다가 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도 쓰인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페이퍼 컴퍼니 또는 뭐 은닉 재산에 관련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자비로 하시고 조사권이 없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해 오신 겁니까? 예,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저희들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가장 감사한 부분이 독일 교포 중에 몇 분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의 여기에 미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계속 제보를 주고 계시는 분이 있고 저하고 계속 그 채널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현재 오래 사신 분들이 그 현재 사정이 가장 밝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부터 폐업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하는 데는 이름들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런 부분들을 다 아는 분들이죠. 독일의 절차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고 또 독일에만 있는 그 머니하우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머니하우스 제도를 저희들이 백분활용을 한 거죠. 머니하우스라는 것은 기업이 설립이 되면 기업 설립을 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등기소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이게 사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언제 설립을 했고 언제 청산이 되고 그의 주주들은 몇 분이 있고. 우리도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이트가 없죠. 아, 그 정보를 공개한다. 아예. 네, 아예 공개를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게 끊어지면 그 추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독일 사이트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따라갈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척? 언제 생겼는지 언제 없어졌는지를 다 볼 수 있고. 좋은 제도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제도들은 우리나라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업이 이름을 바꾸거나 세탁을 하거나 주인이 바꾸거나 해도 독일에는 아주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예,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독일에는 최순실 씨가 아마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거나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시작한 수법이어서 그렇죠. 네, 인터넷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아주 쉬워지면서 이게 이제 꼬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일일이 그거 다 확인해 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 예. 인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몰라도. 그리고 등기부 하나를 띄는데도 돈이 얼마나 듭니까? 불가능하죠. 네. 자비 탐정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인터넷 덕분에.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다룰 부분은 뭐냐면 이채선이 그러면 정유라로 옮겨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혹들이 또 일부 제기돼서 정유라 씨 돌아오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 간의 그 청장님, 예? 목소리를 조금 톤을 높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목소리는 일정해가지고 아무리 내용이 재밌어도 곧 잠들 수 있는. 내용은 좀 재밌거든요. 아주. 예. 목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고. 그렇겠습니다. 네, 예.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 이 두 분은 그 최순실 박근혜 씨는 경제 공동체다. 뭐 또 일설에는 한 몸이다까지 네. 지금 이야기를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소생들을 보면 자식들을 보면 박근혜 씨는 자식이 없고 네. 최순실은 정유라가 유일한 자식으로 네,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유라에 대해서 두 분이 들인 공을 보면 대단하죠. 거의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식 단순한 자식으로 보기 어려울 뭐 오히려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정도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는 의문들 많이 다 있죠. 의문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결국 말 사주다가 다 들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사건도 예. 거기서 출발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정유라한테로 이 많은 자금들이 뭐 사회에 환원할 생각은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전부 다 정유라에게 갔지 않겠나라는 게 이게 뭐 공통 그런 추측이죠. 추정을 하다가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래 보니까 그 당시에 그 KB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예. 그분하고 그리고 또 저 부분이 있죠. 그 평창동에 예. 평창동이란다. 평창군에 정유라 최순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죠. 네네네. 거기 아방궁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죠. 예. 그 보도가 이명박 정부 때 네. 이명박 씨의 아들 그 이시영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사고 예. 그 내곡동 사저. 내곡동 사저 사건이죠. 그거 저희한테 들켜가지고 못했는데. 그렇죠. 그 내곡동 사저의 그 판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고 정부 예산으로 집을 짓고 결국 나중에 상속 없이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똑같죠. 그때 똑같습니다. 이게. 내곡동 사저라는 게 결국은 국가가 지어주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결국은 아들이 가져가는 구조. 그렇습니다. 그걸 네. 들켜가지고 못해가지고 특검을 해가지고 저희를 굉장히 미워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근데 사실 특검도 뭐 제대로 제대로 밝히지 하지 못했죠. 못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동일한 유형의 그 기법이 똑같네요. 기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는 한 기법이 더 들어가는 게 그 네. 일대 땅을 사게 되면 대통령 그 퇴임 후에 사저가 되기 때문에 없는 도로도 내줘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그 주변 인근 땅들 값이 다 올라가죠. 도로가 나게 되면 맹지가 도로가 나서 대통령이 산다는데. 대통령이 살게 되면 뭐 네. 땅값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진화된 기법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다룰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뭐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력자들도 누군지 찾아볼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흐름들, 뭐 기업들과의 뭐 스포츠 토토와의 관계라든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 앞으로 이런 걸 다룰 겁니다. 얘기 듣고 흥미 있거나 아는 바가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꼭 제보를 해주시거나 청장님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청장님 하나 이 용도로 폰 하나 만드시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으로. 예.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국세청장 한승희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영선 송영길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역에 숨겨뒀던 5천억 원을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자진 신고하면 문제 삼지 않는 방식으로 2015년 말인가요? 예, 15년에서 2016년 3월 말까지 예. 그 사이에 만약에 세금 포탈을 했는데 자진 신고하면 뭐 뭔가 경감을 준다거나 혹은 문제 삼지 않는다든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질의를 했어요. 국세청에서 5천억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5천억을 그런 식으로 면제해 주거나 혹은 뭐 받아주거나 신고를 그런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승희 후보자가 그것은 개별 특정인에 대한 세납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해줄 수 없다 하고 이제 넘어갔고 아직 그 이후의 소식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두 사람이나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예, 여당에 근거가 있다고 전제하고 제가 여쭤보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보도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 비자금을 국세청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합법화해 준 거 아니냐. 네, 그런 셈이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역에서 탈세한 것을 국세청이 자진 신고만 하면 해결해 줄게 이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국세청에 계셨으니까. 한 번도 없었죠. 그죠? 이게 최초의 일이고요. 그거는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비슷한 내용으로 있을 때는 국가 거의 비상사태 예를 들면 IMF 환란 때 기업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는 뭐 은행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 뭐 경제개혁은 경제개혁은 아니고 지금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 그리고 재정부 장관께서 이거를 그 은행장들이라든지 관계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법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청장님 목소리 좀 톤 높여주세요. 그 급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이 이게 더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2017년이면은 한 90개 국가와 정보 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시점을 앞두고 이 기간을 6개월을 정해 가지고 특별히 그 기간에는 세금만 내면 그 뒤에 조치들은 그동안 포탈한 거는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자금 해외로 그 보내는 경우에는 그 외환거래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말씀의 요지는 이거네요. 2017년이면 들킬 뻔했던 것을 2015년에 자진신고하면 봐줄게라고 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합법화하는 창구를 열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상당히 의심이 되는 진짜로 그런 식으로 5천억이 들어왔다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날 또 그 확인은 안 해줬죠. 안 해줬죠. 이재용 씨인지 아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제 NCMD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꼭 그 사람만 한 거는 아닐 테고 뭔가 그 시간에 뭐 그렇게 쫓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례적으로 국세청이 조세 포탈한 것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기간을 만들었다면 혹시 그 기간이 최순실과 그 삼성 간에 이런저런 딜이 오가는 기간인데 혹시 이 딜이 그 패키지 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미르 재단이 그 설립이 된 것이 2015년 10월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을 그 자진 신고 기간으로 했는데 자진 신고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제도는 계속돼야 제도죠. 그렇죠. 원포인트로 그냥 하고 마는 거고 이 뒤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2017년도에 와서는 그 금융정보 공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 협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하죠. 자, 쇼미더머니 앞으로 이런 주제들을
오늘은 겉핥기만 한 겁니다. 예. 심도 있게 다뤄서 결국은 은닉된 재산을 다 찾아낼 때까지. 네. 그 사이에 목소리 톤을 높여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제2의 폰도 자비로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었습니다. 대구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게스트에 대한 문자가 많았습니다. 오늘 2부에 등장하셨던 연대 최종건 교수님에 대한 문자 팬심이 폭발했습니다. 네. 신해철 씨 빌려난다고 하고, 네. 목소리 미남이라고, 네. 짱, 좋아요 등등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머니 코너에 대한 반응도 많네요. 완전 초반가움. 특히 국세청 직원인데 응원합니다. 청장님이 계신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문자도 왔고 후원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불친절한 AS. 오늘은 대부분이 이 두 게스트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해외 청취자들 전화 연결 안 하고 누가 멀리 듣나. 안민석 의원만 자꾸 연결하냐고. 미국인데. 미국 가깝지 않냐고. 미국도 꽤 멀죠. 이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가장 멀리서 문자 보내주신 분 정해서 인터뷰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교익 마칼렘스트.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요즘 바람이 나셨어. 스튜디오 안 나오시고 자꾸 지방으로 돌아다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또 뭐 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영화제 때문에 그러셨고. 예, 부산에 영화제 때문에 내려가 있었고요. 오늘은 알쓸시잡 오늘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차 타고 지방 가는 길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겨우 다른 프로의 촬영 때문에 이 중요한 방송을 지금 빠지고 기차를 타신 거 아닙니까? 아이 그게 그리고 뭐라고요? 알쓸신잡이요? 예. 제가 그 검색어를 통해서는 봤습니다. 유시민 씨하고 몇 분이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죠? 예. 유시민 씨, 김영하 씨, 네 작가님이죠. 유열 씨, 뭐 이렇게 유열 씨, 정재성 교수. 예. 지금 혹시 그분들하고 같이 계시나요? 여보세요? 전화를 끊어버리셨네요. 뭐 이런 걸 하다 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안 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기차라 가지고 예. 아마 터널 들어가면 좀 이게 중간중간 끊어지고 터널.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은 뭐냐면 같이 출연하신 분들하고 같이 계신가요 지금? 예,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끊겼네요. 또 터널 들어가셨나 보네. 지금 터널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뭐 이러니까 잠깐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아니 그럼 옆에 그럼 유시민 씨도 같이 계세요? 예, 저쪽에 같이 있습니다. 있기는. 저쪽에. 촬영 중입니까? 예, 지금 뭐 열심히 지금 떠들고 있어요. 이게 뭐 이 방송은 뭐 촬영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그러면 그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예. 촬영하는데 들어가 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그 프로 오늘 부대찌개라면서요, 주제가. 예. 부대찌개. 인사만 김구현. 청수.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유시민 씨? 예. 생방송 중이라고? 네네. 예. 뉴스 공장? 네네. 근데 왜 나를 연결을 했대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예. 그래서 나한테만 물어보려고 아니지? 끊어요. 네. 바꿔주세요. 다시 끊지 말고. 바꿔줄게요. 네. 예. 이게 음식 얘기해야 되는데. 자, 부대찌개 얘기해 주세요. 빨리. 부대찌개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네. 부대찌개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이야기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 부대에서 먹던 여러 음식물 쓰레기 터널도 방해하고 꿀꿀이 죽으로 이렇게 해 먹던 그게 중간에 부대찌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됐다.
예. 그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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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예. 부대찌개와 그 꿀꿀이죽하고를 같이 연결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 꿀꿀이죽이라는 음식이 있기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가지고 끓여서 먹는 것에 대한 1950년대, 60년대의 그런 신문 기사들도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차마 먹지 못하는 그런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60년대에는 보면 유엔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음식에 뭐 시래기도 넣고 해서 이렇게 팔렸던 게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서 팔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대찌개라는 게 아무 뿌리 없이 그러니까 갑자기 쓰레기 모아서 먹기 했다는 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스토리다. 아. 그렇죠. 근데 그 부대찌개, 우리가 먹는 그 부대찌개는 일종의 김치찌개의 일종이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 다 들어가죠. 거기다가 이제 햄 소세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햄 소세지가 들어가는 이 부대찌개라는 형식은 뭐 미군 부대 근처에서 햄 소세지가 이제 공급이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먹는 일부가 있었기는 하지만은 이 부대찌개라는 게 외식 시장에서 크게 번창하는 게 1980년대입니다. 네. 이 1980년대에 이 햄과 소세지를 넉넉하게 공급하는 일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햄 소세지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984년, 85년 무렵에 국내에서 햄 소세지를 만드는 국산 햄 소세지가 시판이 됩니다. 예. 그런데 한국인의 음식 습관에서는 이 햄 소세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거든요.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포크 나이프로 가지고 쓸고 빵 사이에 넣고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조금 어색하죠. 예. 그래서 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부대찌개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국산 햄 소세지를 이렇게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한국인들이 다 좋아하는 그 찌개 아이템에다가 이 햄 소세지를 넣는 방식을, 그리고 이 부대찌개라는 게 그냥 엉뚱한 것이 아니라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의 서민들이 즐겨 먹어왔던 그 음식의 맥락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또 업자발 판촉 전략으로 부대찌개의 신화에 탄생했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계속 이 코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늘 그 부대찌개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 예전에 그 한국 전쟁 직후에 먹었던 꿀꿀이죽 이 이야기부터 끄집어 나오는 게 그게 맞다. 사실 그게 좀 불편해요. 꿀꿀이죽 이야기하는 게. 꿀꿀이죽을 예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은 지금의 부대찌개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알겠습니다.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예, 알겠습니다. 다 됐다고 아니군요. 제가 시계를 잘못 봤습니다. 오늘 엉망진창이네요. 예. 터널도 끊기고 막 유시민 씨 중간에 튀어나오고 유시민 씨한테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꿀꿀이죽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부대찌개가 쓰레기 모아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햄소세지를 처음 만들었던 업자들이 잘 안 팔리니까 판촉 전략으로 만드는 신화에 가깝다. 도시 전설에 가깝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햄 소세지를 먹는 방식을 보면 아마 부대찌개로 먹는 게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햄 소세지 이런 돼지고기 가공품들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예. 돼지고기 소비에서 이런 가공품들이
많이 먹어야만이 돼지 전체를 다 소비하는 좀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부대찌개를 통해서라도 햄소시지를 많이 먹게 만드는 거 이런 전략이 기업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어도 긍정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알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무슨 완전히 기업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입맛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없고 부대찌개 맛있잖아요. 꿀꿀이죽에 그러면 계속 등장하는 네. 꿀꿀이죽의 유래는 뭡니까 혹시? 그 꿀꿀이죽은 그 말 그대로요. 거의 돼지나 먹을 만한 그런 돼지나 먹을 만한 그 미군 부대의 음식 쓰레기를 예.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들통에 넣고 끓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예전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먹었다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거 자체는 사실인데 예. 이렇게 연결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엄연히 판촉 전략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만하기 시작하면서 먹었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습 친자 네, 오늘 녹화 잘 안 되길 빌고요. 예.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황교익 씨였습니다. 좀 나이브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어제 장시호 씨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류를 주고 차관 인사가 나니까 김정돈 차관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무서 주는 즉시 최순실 씨가 차관이 바뀌었으니까요. 차관이 바뀌니까요. 1급 이상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인사 권한인데 최순실 찍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눈앞에서 본 거죠. 대단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최순실 씨가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게 웃었을까 그 앞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최순실 씨가 이런 일이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권력 중독이지 않았을까.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면 날릴 수 있고 혹은 임명할 수 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책임을 아무것도 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요. 동시에 그거 때문에 자기한테 인사청탁을 했거나 또는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조아릴 거 아닙니까? 심각한 권력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만 휘둘렀겠냐 이거죠. 네. 저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른 정황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것 아직도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얻어낸 이권이나 그 이권으로 얻은 이익, 실질적인 이익이 또 해외로 빠져나간 그런 은닉 자산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꼭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건.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례를 꼭 남겨야지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오늘부터 다시 은닉 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는 완전 소설이고 자기도 관련 뉴스 보고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유현에 대해서는 이름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라고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지난번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했고 1월 1일에도 통화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누구지 모르고 통화했나 보죠. 이름 자체가 머리에 없다는 거 보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요. 자,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대선 하루 전인 5월 8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유미 씨는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유미 씨는 개인 간에 가볍게 나눈 대화다라면서 판슨스 스쿨 동료와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톡은 고소고발 상태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둘 다 인지한 상태에 대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제 이현유 씨는 나는 사실대로 말하자고 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는 문자일 수도 있고요. 예,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알리바이를 남깁니다. 윤전 씨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한 문자. 왜냐하면 이게 곧 공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당시 이미 고소고발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대화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말은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사실이 무엇인지는 제쳐두고라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서로.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씨의 대답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거든요. 대화가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이 앞에 이미 모든 걸 말하면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고 자기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준석 씨의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 이렇게 되묻는단 말이죠. 처음 듣는다는 듯이. 이 대사 자체가 이 카톡이 앞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대사라는 거죠.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닌 처음 들은 것처럼 하잖아요. 예. 자, 앞뒤가 안 맞는 대사입니다. 서로.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죠? 예. 네, 국민의당이 관련 폭로를 하기 4일 전인 5월 1일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관련된 내용들을 박지원 당시 대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의 전화기 2대 중 한 대에다가 관련된 화면을 보냈고 통화까지 시도했는데요. 통화는 되지 않았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이런 내용은 실제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당 진상조사단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방미 일정으로 나선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 미국 해병대와 한국전 참전 용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한 문 대통령의 방미 영상에 댓글이 2,3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이건 저도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 제가 이제 인문학 전문하고 몇 차례 상징을 잘 다룬다고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뭐 유명한 곳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미군 그 해병대 입장에서는 해병대 역사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한 전투에서 사망했고 그리고 나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또 피난민들을 구출한 작전이 이어지기도 하니까 상징적인 장소예요. 근데 그 미국이 좋아하는 코드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잘 다뤄요. 그러니까 크게 패전하고 긴박하게 퇴각하다가 엄청난 피난민들을 구출하고 근데 그 피난민의 자손이 성장해서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를 구한 해병대 그 작전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 쓰고 뭐 이런 연설하고 이게 헐리우드 영화가 잘 써먹는 스토리라인 아닙니까?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라인 코드들이 실사판으로 나온 건데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아주 선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잘 다룹니다. 이런 건. 그래서 실제 화제가 됐어요. 보니까. 그 화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페이스북이 그 미 해병대 페이스북을 누가 보겠습니까? 미 해병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제는 북적북적 난리가 났더군요. 자. 네,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대부분 미국인들이 그걸 남겼어요. 네, 영어로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남겼다고 다 미국인은 아니죠. 우리도 영어 이름도 잘하잖아요. 영어 이름이더라고요. 저 들어가서 봤는데요. 엄청 많이 달린 건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 상원과 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괌 기지 사드 배치 시 환경 영향 평가 실시했던 것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세우고 간 거죠. 예. 사실 여기다가 할 말은 없잖아요. 예. 한국도 미국처럼 민주국가여서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기본 입장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번역을 해야 돼요. 보수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본인이 큰일 났다로 본인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네. 네, 어제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예방했을 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내각 인사들을 두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권력기관을 동원한 조사가 진행돼서 너무나 미안했다. 그렇게 털어도 문제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본인도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고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가 아니라 내가 큰일 났다 나를 보호해줄 보수들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뉴스 한두 개 정도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계속 치러지고 있습니다. 28일에는 TV조선이 주최한 방송 토론회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원유철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홍 후보가 원 후보를 향해서 옴두꺼비 같은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 후보가 타인 의견 존중하지 않고 막말하고 비아냥거리면 보수 정치 괴멸시킨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에 대해서 맞받은 겁니다. 네. 두 분이 이런 공방을 많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탕을 건넸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탕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원유철 후보가 전해주니까. 사탕 하나 드시죠라고 이제 제스처를 했더니 거기 뭐가 들은 줄 알고. 예. 네, 목이 좋다면서 건넸는데요.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는 거죠. 실제 의심했겠어요. 그냥 대받아 친 거죠 그렇게. 예. 재밌는 설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저희가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공장장님. 네, 거기서 주로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뭐 좀 곤란하지만요. 저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대통령을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혀주십시오. 네, 그렇죠. 어보를 대통령 2일날 귀국하실 때 전용 비행기에 예.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 두 가지 어보가 있어요. 네. 이 두과 어보를 전용 비행기에 귀국할 때 함께 태우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실 때는 어버와 함께 돌아오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죠. 예. 그것 때문에 가셨는데 그걸 못 하시면은 혼나십니다. 돌아오시면 그거 없이. 자, 어제 국내에서 좀 화제가 됐는데 이 장진호 전투 네. 기념비 참배 그 현지에서는 어땠습니까? 직접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네네네. 바로 그 대통령 바로 그 뒷자리에 있었고요. 네. 그 우리 공장장께서도 장진호 전투가 좀 생소하죠. 그렇죠. 예. 국내는 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인데 이게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흥철수를 통해서 그 우리 피난민들 10만 명을 이제 그제도로 날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함흥철수가 가능하게 했던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네네. 함흥철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투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첫 외교 순방의 첫 공식 행사였으니까 의미가.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미가 깊었을 텐데 현지에서는 직접 우리가 못 봤으니까요. 반응이 어땠냐는 우리가 거죠. 이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거기를 들렀던 것이고 특히 함흥철수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난 대통령에게는 이제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다 보도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지의 반응은요. 근데 이게 현지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특히 이제 장진호
이 추모공원이 지난달에 완공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 방미와 함께 이런 행사를 하고 첫 번째 방문 코스로 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사를 표시해준 대통령에게 현지의 그 참전 용사들, 그 가족들이 굉장히 감격해하고 이제 고마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간담회, 미 의회 지도부 간담회에도 참석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까지 와서 거기 뭐 딴짓 하겠습니까?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그 공장장이 그 말씀에 좀 묘한 뉘앙스가 느껴져요. 아니, 오보만 전 신경 쓰신 줄 제가요. 예, 간담회에 참석하셨어요. 제가 이 간담회에서 두 가지 제가 아주 놀라웠는데요. 첫째는 이제 2시간을 걸쳐서 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 20명을 만나서 이게 거의 토론회 형식으로 그냥 질의응답, 토론 시간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하원 의원 9명 1시간 했고요. 상원 의원 11명 1시간 했는데 총 2시간 동안에 상하원 모두 20명이 질문을 거의 다 했어요.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 네네. 그래서 이 20명의 상하원 의원이 2시간 동안 질문을 했다는 게 제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두 번째로는 20명이 2시간 질문한 게 왜 놀랍죠? 20명이나 되니까 한 사람씩 질문하려면 2시간 걸리겠죠. 근데 각각 그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질문했다는 게 우리 대통령의 어떤 그 사드라든지 관심 문제에 대한 높았다. 인식과 입장,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놀란 것은 대통령께서 즉흥 그런 그 질문에 그 대답을 너무나 아주 그 훌륭하게 잘 그 대응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의원들을 우리 입장에서 설득을 했고요. 또 의원들이 상당히 수긍하는,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하는 선폐기 주장하고는 또 우리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를 또 충분히 했고,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중시하면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또 당당하게. 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 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 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에게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순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 유재경 미얀마 대사, 서울대병원 서창원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연장되지 못한 채 특검이 멈춘 지점에서 과연 얼마나 더 진도가 나갔는가? 우리 사회 최순실의 흔적은 다 밝혀진 것인가? 뉴스공장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호준의 다짐이었습니다. 네. 이 공판 관련 뉴스들이 사실은 공판장에서 이제 검찰이 자신들이 받아낸 진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하는데 요즘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묻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첫 뉴스로 좀 전하겠습니다. 자, 공판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자신이 최순실 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밥 먹는 자리에서 전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씨가 말하기를 최순실 씨가 통화를 하고 온 뒤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줘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공판장에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피고인석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날 아느냐, 날 본 적 있느냐. 장시호 씨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쏘아 붙이면서 째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원래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예. 직접 물어볼 말이 있느냐고. 그렇게 발언권을 줄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물어봤다고. 네, 끼어들어서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직접 봤냐 이거죠.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인 거죠. 날 봤어? 나 알아? 이거 아니죠. 이거죠. 근데 어차피 뭐 직접 봤냐 안 봤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또 물증도 나왔거든요, 어제요. 네. 재판에서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 달에 최순실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하고 찍어둔 사진 파일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G 사장 등의 평가가 담겨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라는 메모지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민정에서 나온 문건에는 민정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문서가 자기 혼자 갑니까? 최순실 씨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서 이거 뜯어와서 가져왔나요? 책상 뜯고. 예. 문서가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어제죠. 어제 법정 구속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예, 최순실 벌써 그제가 됐습니다. 예, 그제군요. 최순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줬던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요. 예, 그 경호관요. 근데 이 경호관은 특검이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특검 종료되면서 마지막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이제 영장 판사가 판단한 건데, 근데 네, 1심 상당성이 법정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속과 잘 필요는 뭐겠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1심 법정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이후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공판을 보다 생각이 난 건데 다시 또 기각을 시켰고 정유라 영장도 기각을 시켰죠. 근데 이분이 고영태 영장은 발부를 했어요. 예, 권순우 판사. 주준희 기자는 이제 이런 기각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정반대로 의혹이 없다. 판사가 법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어제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안일해진 게 아닌가. 예. 최순실 관련 의혹들은 다 털었고 재판만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과 연결된 고리들은 없다. 예, 직접 당 최고 지도부하고 연결된 고리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본인 휴대폰이 하도 폭탄 문자가 많이 와서 놓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다른 있었는데. 폰을 썼다라는 다른 폰을 취지 썼다.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한 핸드폰에 메시지가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럼 비서관이 확인을 했지만 예. 뭐 이 정도로 중요하면은 따로 전달하겠지 하고 전달 안 했다는 거고요.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유선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당과 연결된 고리는 없다. 이것이 이제 당의 입장인 거죠. 현재까지. 예. 예, 하지만 당 진상조사단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는지 여부는 분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석할 수가 없겠죠. 네. 이건 뭐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지. 통신영장 받아서. 이용주 의원도 뭐 녹취를 사전에 들어보진 못했다고 하고, 당 지도부들은 이 사안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허술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걸 그렇게 활용할 줄도 몰랐다. 최고 지도부에서는. 그런데 이 내용은 며칠 동안 한 30번 이상 논평되고 막 하고 계속 했거든요. 공격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당 지도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네, 하지만 당 논평으로요. 국민의당은 한 사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 이렇게 5월 7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미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혐의도 이유미 씨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주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예.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공모의 정황이 드러났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네. 어쨌든 그 카톡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는지 잘난 척을 한번 하면서 다시 다음 뉴스를 다뤄봅시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대표 쪽과 접촉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실제로 안 전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3일에 카카오톡 나누면서 이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안 전 대표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느냐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었고요. 당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당 안팎으로 이유미 씨가 구명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요청으로 안 전 대표를 5분간 독대했지만 고소고발 치아 문제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뭐 지금 본인들이 말하는 정도밖에 파악할 수가 없죠. 네, 고소고발권 취해달라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와 연락하기 위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물어본 사람은 이유미 씨라는 겁니다. 네. 이 대목을 짚자는데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다른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이유미 씨한테 물었다는 거고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 측과 가깝다는 걸 아는 거죠. 충분히. 예. 직접 연락되지 않느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미 씨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춘 콘서트 때 실무자였어요. 청춘 콘서트 관련해서 전화를 해서 뭔가를 어레인지하려면 이유미 씨가 받았습니다. 당시에 청춘 콘서트 측에 연락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이유미 씨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가까웠다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내 간담회 가졌습니다. 거기서 2단계 북핵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고 그다음에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 단계에서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뭐 2단계 북핵 해법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일 것까지는 없다. 대화를 하고 나중에는 핵폐기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뉴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그리고 또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들이 또 화제가 된 게 있는데요. 연차 휴가 계획 밝혔습니다.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의 연차 휴가는 21일입니다. 현재 하루 썼기 때문에 20일 남아 있습니다. 네, 별개다 뉴스가 되네요. 네. 자,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첫